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대의 히어로를 꿈꾸는 막강 변호사들의 솔직담백 토크쇼 로벤져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벤져스 진행자 지은혜입니다. 저희 오늘이 5화째고요. 오늘은 뇌물 대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볼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자리해주신 저희 세 분의 로벤져스 변호사님 세 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로벤져스의 푸근한 헐크 김재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박수 치셔야죠. 네. 미모와 지성이. 네. 더 이상 소개는 듣지 않는 걸로. 이제 너무 길고 식상해가지고 제가 그만 들으려고. 네, 저희 미모와 지성의 블랙 위도우 김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미남자 캡틴 코리아 네, 김종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아주 짧게 마치고요. 네, 저희가 오늘도 좀 진행 형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분이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 분이 편하게 말씀 나누시는 형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셔도. 네, 좋습니다. 점점 편하게 가네요. 네. 아무나 치고 나가는. 네. 아무나 치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도 막 해주시고요.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주제 정도는 이제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종국 변호사님이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은혜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뇌물과 선물, 모호한 어떤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추석 이제 끝났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면서 다들 선물들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뇌물 받진 않으셨는지. 받으셨나봐요? 저야 뇌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오미자하고 굴비가 생각이 나요. 굴비 박스가. 우리 은혜 씨는 뇌물 네.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뇌물이요? 네. 제가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지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도 지금 정치자금법이니 뇌물죄니 해서 지금 조사를 받으신다고 하고, 얼마 전에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또 이 뇌물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많이 고취가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또 판결도 나오고 해서 이 정도 시점에서 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변호사님들이 함께 동의하셔서 이 주제를 진행하게 됐고요. 우선은 모르겠어요. 형법상의 뇌물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형법상의 뇌물죄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물의 뜻은 다 이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자기 직무에 관해서 부당하게 금전이나 이익의 제공을 받으면 그것을 뇌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의는 심플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정치자금인지 굉장히 구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 뇌물죄에서 가장 입증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대가성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벤츠 여검사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백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뇌물죄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 사람이 받은 어떤 금전 이익과 그 사람이 직무행위를 했을 때, 그게 뇌물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인과관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김영란법도 사실은 그런 계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야기 나온 게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왜 사랑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사랑해서 그랬다고. 너무 칙칙해서 네, 저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내연관계를 할 수 있죠. 네. 내연관계였었나요? 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연 관계였죠. 일반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검사가 네. 벤츠를 받고 여러 가지 물품을 받았으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해서 네.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판사 네. 출신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면 늘상 자기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 들락날락 할 텐데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저 그거 보고 너무 웃겼거든요. 그게,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뇌물이 아니다. 대가성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관계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다. 벤츠 정도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론을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게 그 최 변호사죠. 그 사람이 로비한 게 그 여검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산 검찰 그 동부지청인가요? 그쪽에 있는 뭐 검사장급이나 고위 검사들한테 거의 다 로비를 다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자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 로비를 받은 다른 고위급 검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될 수 있고, 이 여자 검사는 내연 관계니까 뇌물이 안 된다. 이렇게 결국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가성이 입증하기가 힘들면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 판결에서 이게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게, 이 여검사하고 변호사의 내연 관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뭐 벤츠도 주고 백도 주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된 사건, 그러니까 동료 검사한테 뭐 청탁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2010년에 일어났으니까 예전에 준 선물하고 지금 이 청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인데,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도 내가 지금 부탁할 게 있으니까 지금 뇌물 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보험 형식으로 기름칠을 해두면 내가 사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청탁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대가성을 부정을 했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뇌물죄를 이제 적용한다는 게 되게 엄격한 부분이 바로 말해서 대가성이에요. 그 무언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를 했느냐, 또는 그런 시적인 어떤 대가가 주어진 것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일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뭐 선거 시즌이라면 뭐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다른 법률들을 적용을 해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가성을 입증을 안 하면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 여검사 사건도 누가 봐도 이거는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사건인데, 사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그 김영란법, 가칭 김영란법이라는 거, 대가성이 없어도 돈만 주면 처벌하겠다라는 사실 법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벤츠 여검사가 대한민국 뇌물 사건에 뇌물죄 적용 사건에 어쩌면 한 획을 그은 뭐 기여를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살짝만 짚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검사가 맨 처음에는 그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네. 변호사였고, 2007년경에 그 경력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검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 부산지검에 검사로 들어가게 되고, 이 최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검찰 출신인데, 그 부산 지역에서 좀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같은 관할 내에 한 명은 검사고 한 명은 변호사면 뭔가 이제 유착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사이인데, 2007년부터 둘이 사귀기 시작해서 계속 뭐 법인카드도 내주고 검사한테 벤츠도 사주고 뭐 모피코트도 사주고, 그래서 거의 받은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최 변호사가 2010년경에 무슨 어떤 형사사건을 고소대리를 하는데, 이제 고소대리하면 상대방 고소한 사람을 뭔가 구속시키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피의자를 어떤 이제 수사 상황에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검찰청 내에 좀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검사를 통해서 동료 검사에게 진행 상황을 듣고, 그리고 좀 최 변호사의 뜻을 전달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겠다, 이런 문자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뇌물을 받고
동료 공무원한테 알선한 행위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무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2006년에 기억나는 게 그 안상수 시장이 2억 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안상수가 보온병 아니 거기는 그거- 이제 창원시장이고 아. 전 그 다른 한나라당 분이시구나. 대표 이름이 같죠. 네. 그때 당시 안상수 시장이 어떤 건설업자하고 저녁에 술을 먹고 헤어지면서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선물이라도 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꽁꽁 싼 굴비 상자를 이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그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안상수 시장이 그 아파트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거기에 여동생한테 이제 주었는데 나중에 그리고 인천시장은 그 중국 출장을 갔다 온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열어보니까 그 안에 2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굴비 상자에 어떻게. 굴비를 구우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네. 구웠으면 돈까지 다 구워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시 그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처벌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굴비 상자를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약간 거짓말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에서 이 사람을 좀 찾아야 되니까 뭐 지문도 조회하고 그래가지고 그 건설업자를 특정해서 찾아내고 그러면 이 안상수 시장이 이걸 신고하고 이제 돌려주려고는 했지만은 이게 뇌물로서 포괄적인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상수 시장을 기소했거든요.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 건지 모르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클린센터에 했으니까. 신고를 했고, 아니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돌려주려고는 한 거죠. 네. 어차피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니까 자기 클린센터라는 게 있어요? 뇌물을 받았을 때. 이 공무원 행동 강령 네. 같은 데 보면은 이 어떤 금품을 받으면은 그거를 그 소속 상급기관이나 이런 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왜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이렇게 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네.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은 뇌물죄는 일단 받아서 그것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아니 가지려는 의사가 있게 되면 그 뒤에 돌려주려고 한 것은 사실은 정상 참작 사유이고 네. 뇌물을 받아서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뇌물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굴비 상자를 뜯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뜯기 전에는 네.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네.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좀 있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텀을 보고 경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안상수 시장이 거짓말을 해서 좀 사건이 어지러워진 것은 있지만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 교분에 의해서 줬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교분에 있고 의해서 2억을. 왜냐하면 굴비 상자라고 네. 처음에 알고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 2억이 들어가 있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리고 바로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서 좀 무죄가 난 거죠. 이처럼 이렇게 대가 관계라는 게 언뜻 보면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뇌물죄에 진짜 그 고의가 있었느냐에서 또 한 가지 그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내가 알고 받은 게 아니라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자기가 받을 의사로 받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돌려주는 경우는 돌려줘도 이거는 뇌물죄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받을 의사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로 돈 던졌다. 다발에 확 던졌다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면 그거는 뇌물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가는 택시에다 던져주고 이런 거는 볼 수가 뭐 없잖아요. 확실한 거지만 둘 사이에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받을 의사로 받은 건지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줄 의사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이 주는 사람의 진술이 되게 중요해요. 받는 사람은 자기가 뇌물을 받고 싶어 받았다고 얘기를 전혀 안 하죠. 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면서 준 거다. 아니면은 이게 뭔지 다 알고 받았다. 이걸 주면은 뭐를 해줄 거라고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기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뇌물 사건에서 결정적인 거는 준 사람.
네. 준 사람의 진술이에요. 그 진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보면은 우선은 그 곽영욱 전 대한통운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사실 무죄가 맞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만호 한신건양 이제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만호 전 한신건양 대표가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이러한 대가성을 나는 바라면서 금품을 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심 재판에선 진술을 번복을 해요. 근데 이 결국에는 보강 증거가 제출되고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 번복된 법원에서의 진술보다 검찰 진술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실 뭐 변호사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빙성 있고 임의성 있고 확실하다고 형사소송법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뒤집어 엎고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검찰 진술이 뭐고 법원에서 한 검찰에서는 대가성 있이 줬다. 내가 줬다. 1심에서는 법원에서는 아니다? 네, 아니다. 번복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항소심하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 준 사람의 진술이 얼마큼이나 중요하고 뇌물죄에서 얼마큼 중요한가, 그만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법원 그 판사 앞에서 진술한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이 이건 그럼 일반적이지 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 감론을박이 있었던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판사 앞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그 압박도 없이 진술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임의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진술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네. 검찰, 그러니까 검사 앞에 와서 한 그 진술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사 앞에서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검사 앞에서 한 말이 그대로 그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 마지막에 자기가 도장 찍은 것만 맞다고 한다면 그 조서 자체가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경찰에서 한 조서에 대해서는 네. 자기가 부인해버리면은 그 경찰 조서는 아무 증거가 되지 않는데, 검사 앞에서 한 내용에 대해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이 자기 거라고 나중에 인정하면 그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 한 네. 증언도 증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는 사실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하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거죠. 경찰에서 대충 막 되는 대로 진술하고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진술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네. 나중에 법원에서 네. 그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네. 그 조서 자체는 일단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 경찰, 신문했던 경찰을 불러다가 이 조서대로 이 사람이 말한 거 맞냐? 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경찰의 진술이 다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서 좀 잘못 얘기했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 가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또 정확하게 자기가 한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나중에 이 말은 좀 원래 사실과 달라요, 이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혹시 죄 지으실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검사 앞에 가서는 검사 꼭 앞에서 정확하게 바른 말을 얘기하셔야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이 뇌물죄에서 대가성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준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굴비 상자에 돈을 넣어서 준 사건. 진짜 굴비만 줬으면 어땠을까요? 굴비만 1톤 안 넣고. 굴비도 또 비싼 굴비가 있기 때문에. 굴비 한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줬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또 의례적인 거라고 또 볼 수 있죠. 또 명절마다 주고. 명절 즈음에. 그러니까 이 뇌물의 대가성이라는 거는 준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종류를 주느냐도 중요하고, 그 금액은요? 가액도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 5만 원짜리 그 물품 같은 걸 주었다고 할 때 명절에 다 선물로 생각하지, 그걸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굴비상자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뇌물을 어디다 주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뇌물을 주게 된 그 연도로 올라가 보면 93년에 금융실명제가 있었고 이제 93년부터 이제 뇌물과 관련된 여러 그 상자들이 등장하는데 뭐 박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7 가방에 5억을 받았다고 007 가방이 등장. 그 뒤에 이제 케이크 상자도 등장하고 이제 정태수 한보 회장 같은 경우 사과 상자 2억을 넣은 그런 그 사과 상자뿐만이 아니라 뭐 골프백 또 트렁크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한나라당 그 차떼기 사건에도 사과 상자가 등장을 했었죠. 지금 말한 굴비 상자도 등장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비타 500까지 그 화폐 바뀌면서 비타 500으로 5만 원권 네. 때문에 비타 500. 요즘에는 기프트 카드도 이제 담배값에 넣어서 50만 원권 뭐 기프트 카드 이런 식으로 그 뇌물 상자가 굉장히 변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뇌물의 상대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접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더 우회적으로 내가 관련 있는 회사나 그런 종교단체에 그쪽으로 뇌물을 주라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상득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제3자 뇌물 제공,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관련이 있는 그 회사에 어떤 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뇌물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상득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제 일감이 있어야지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감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포스코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그 회사에 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상자에 넣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그 포스코 계열사에서 이상득 최측근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니까 당연히 여기는 매출이 오를 것이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상득 씨가 자기 이제 지역 활동비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그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득 의원이 어떤 그 상임위원회, 뭐, 포스코 건설이면은 사실 뭐, 국토건설교통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업무와 관련한 어떤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혀 관계없는, 포스코 건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업무를 그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검찰이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성 여부. 조금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대통령의 어떤 형이기 때문에 모든 영향력이 그렇죠. 다 포괄적으로 미친다라고 보면 이제 또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도 그 직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 뭐 만사형통이라는 건 사실 뭐 그냥 언론에서 쭉 하는 얘기지 그 직무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만사가 본인의 직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전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아주 먼 그래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냥 정말 아무런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아본 적도 없었던 거죠. 그건 뇌물죄하고 관련이 없어요. 사기죄 성립되는 그냥 것이고요. 사기죄. 네. 그럴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대통령하고 친인척이다 해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 씨가 돈을 주고 나 보니까 아, 저 사람 뇌물로 주라고 줬는데 대통령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내가 저 돈을 다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요? 네.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경우가 실제로 주고 있었고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뇌물인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시 돌려달라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너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씨가 나한테 하여튼 뇌물을 쓸 목적으로 돈을 준 거잖아요. 네. 그거는 법 위반이잖아요. 네. 불법인 거니까 불법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돈을 준 경우에는 그거 다시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달라고 청구를 못한다는 그럼 그 돈은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람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불법으로부터 비롯된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를 어차피 이야기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지은혜 씨한테 우리 로벤져스 나 좀 꽂아주세요 하면서 뭐 뒷돈을 한 10만 원 정도 고맙습니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은혜 씨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 100만 원 줬다고 칩시다. 액수를 좀 높여서. 아니면 이게 근데 제가 뭐 공직자가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돈 받으면 안 되나요? 받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 포인트 잡는 이유는 신분범이에요. 뇌물죄라는 거는. 그래서 공직자여야 되고 뭐 좀 더 포괄적인 범위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뇌물죄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지은혜 씨가 그걸 받게 되면은 뭐 업무상 횡령배임 쪽으로 아마 처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뇌물죄 부분은 배임 그렇다. 수재가 될 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정관 출신 변호사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한테 내가 지금 사건 담당하고 있는 검사하고 잘 알아. 그러니까 그 검사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하여튼 사건을 잘 처리할 테니까 착수금 외에 그 술값, 음식값으로 뭐 한 300만 원 주세요. 해서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한테 결국은 공무원하고 담당 검사하고 로비를 하라, 뇌물을 주라는 의미로 그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 돈 꿀꺽하고 안 주더라도 이 의뢰인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사기죄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뇌물이라고 준 거다 한 이 고소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뭐 그런 법적인 뭐가 없나요? 배임 증죄. 그러니까 뇌물, 그러니까 증례죄라는 게 근데 준 사람도 처벌하는 네. 그런. 근데 여기서는 예, 수뢰죄 가지가 자체가 않았어요. 성립을 안 했으니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기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해서 뭐 지금 금액의 기준을 사실 좀 낮추고 높이냐에 따라서 우리 판단도 좀 달라지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개정되어 있는 그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은 좀 재밌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물과 향의 개념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하면은 식사 선물의 한도는 이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3만 원 정도 이하의 식사나 향을 접대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 선물 정도 될 수 있고 경조사비는 한 5만 원 그리고 조화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짠가요? 검소하죠. 5만 원짜리 밥 사주면 큰일 나겠네. 네, 5만 원짜리 밥 사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한테는. 29,900원? 뭐 이런. 그것까지 괜찮아요. 네, 이 정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건 처벌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 그 정도의 행동강령, 네. 행동강령이거든요. 네. 가이드라인이고 징계 기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요. 형사처벌 받는 거는 이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이제 어떻게 처벌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경찰 일선의 수사관들 사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소금 먹으면 물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예, 짜니까. 그리고 뭐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점심이 어떤 점심인지 아세요? 뭐예요? 공짜 점심이랍니다. 워런 버핏과 뭐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수십억을 내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더 비싼 점심이 공짜 점심이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없다는 말은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사는 사이에 윤활유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자그마한 그 의례적인 어떤 표시랄까, 감사의 표시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떤 윤활유 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을 달리 뭐 현금을 주기는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물로. 상품권을 준다든지 조그만 조그만 선물을 줄 롤렉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조그만 롤렉스 그런 네. 거 말고요. 그런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그게 부정과 비리나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면 그건 이제 규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그 법을 만든다면 사실은 좀 그 좋은 세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슬프긴 한데 근데 너무 만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부패 순위가 OECD 34개 국가 중에 27위라고 해요.
그리고 좀 사실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 광노현 전 교육감은 이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 줬어요. 하지만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하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도 이미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선고 비용을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차후에 이제 2억 원을 지급을 하는 사건인데, 보증을 해주겠다고 먼저 말했다고요? 보전을 해주겠다고 사실 뭐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저는.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원래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유효 득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 그러니까 법정 그 선거 한도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그 이하면 50% 보전해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되니까 보전할 길이 막막하고 그간에 썼던 비용들을 보통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요. 지금까지 쓴 비용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내 채무로 안을까? 아니면 내가 사퇴를 하고 이분을 지지하게 되니까 이분이 그 비용의 일부를 좀 나중에라도 보전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게 개인 돈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는 거죠. 오고 가는데 불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그 비용을 주어서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대가를 목적으로 한 그 금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후보의 사후 매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사후 매수를 강노현 교육감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전해줄게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약간 분쟁 비슷한 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실제로 2억 원이 주어졌고요. 뭐 얘기를 했는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없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이게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던 사안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하면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선거 비용 들어간 거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내가 당선되면 난 선거 비용을 보전 받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선으로 너를 좀 보전을 해주겠다. 사적인 계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은 이제 법리적 검토를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개월 이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공직선거법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2억 원을 줬던 것을 본인 스스로 사실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좀 불거진 부분이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랬던 것인데. 본인은 그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죠.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계약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후 매수죄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헌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이고, 그죠? 헌법소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 중에 실제로 돈을 준 게 나중에 줬잖아요. 선거를 하기 전에 준 것보다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한참 후에 줬는데, 이게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를 뒀거든요. 요게 좀 명확성의 원칙에 예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유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는데.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6개월, 그러니까 행위를 이행한 날에 6개월 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준 거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줬어요. 한참 후에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준 것까지 처벌을 다 하면 여기에는 이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럼 이 선거가 있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또 돈을 줘도 6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사건을 포착을 하면은. 이런 것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지만 다 이제 뭐 합헌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근데 그게 사실 그 기간을,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이제 광노현 씨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에 6개월이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돈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그 기간만 지나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1년 후에든 2년 후에든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기간하고 상관없이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선거 범죄, 선거법에 적혀 있는 여러 범죄 행위들은 선거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소가 제기돼야 돼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한참 국회의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을 다시 잡아다가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6개월이라는 선거의 공소시효가 짧은데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지나서 준 거고 이제 자기가 그 공소시효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준 건데 실제로는 그 벗어난 게 아니라 선거 있은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시죠. 결국에는 예, 대가성도 복잡하고 언제 줘야 되는지도 복잡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복잡하고 얼마짜리를 줘야 되는지 복잡하고 이게 조문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돈을 줘서 사퇴를 하는 거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퇴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준 경우에 해당해서 그 요건이 이게 대가를 목적으로 한 어떤 돈 지급이었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그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사퇴를 그 대가로 하는 그런 금전의 지급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법원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할 때 그런 것들도 되게 일종의 그냥 사적인 계약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돼요. 나중에 어떤 직위를 줘도 그 부분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대가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매수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능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규정된 범죄인데 꼭 뇌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있거든요. 은혜 씨도 들어봤겠지만 관피아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료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서로를 돕고 먹고 살게 해주는지 마치 마피아처럼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 만연이 돼 있어서 그것도 뇌물 주는 것만큼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재경부나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그 정부 고위 관료로 있다가 이 사람이 퇴직해서 어떤 기업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그 관료로 있을 때 있었던 인맥 같은 거 활용을 하겠구나. 그 기업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뭐 불법적인 청탁도 뭐 놔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위 관료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관장했던 업무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단체에 가지 못하도록 기간 제한을 둬서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3년간 못 가는 거, 못 가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 기능에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합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정관예우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벤츠 검사하고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뭐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검사장급이면 자기 밑에 부하로 있던 그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맡고 있는 후배 검사가 자기가 검사장으로 모셨던 분이 전화를 한다. 그럼 사건 처리할 때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사건 처리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선임계도 제출을 안 해요. 그냥 뭐 착수금이나 이런 걸로 몇 천만 원 받고 전화 몇 통 하고 끝나는 거죠. 선임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변호하고자 하면 정식으로 내가 이 사람의 변호인이다라는 선임계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관예우의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그 형사사건에서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자정이 많이 필요한 뭐 암암리에 좀 뇌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워낙에 많고 그리고 고민할 것도 많고 애매한 부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앞으로 시행될 법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가성 필요 없어. 그래 뭐 네가 대가를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상관 안 하겠다. 너가 공무원이고 어느 정도 신분만 있으면 얼마 금액 이상만 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를 처벌하겠어 라고 해서 이번에 2016년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가칭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뭐 제가 설명을 간단히 좀 법 해주시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법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이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고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김영란 위원장이 계속 그 거론되는 것이 좀 불편했는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고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김영란법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듣기 편한데. 전국에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란 씨한테 사죄하고. 이 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중립적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 법은 일단 그 공직자들이 아까 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걸 좀 규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고요. 그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되면은 2배 내지 5배로 과태료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99만 원을 받아도 처벌이 안 돼요. 99만 원 3회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가요? 300만 그렇죠. 원 3회까지는 네. 허용이 되죠. 동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편애해서 만나지 말라는 거죠. 두루두루 만나라는 거죠. 두루두루 99만 원씩 그 사람 합계가 개별적으로 3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허용된다고 얘기를 네. 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리고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대가성 입증하지 않아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얘기고요. 100만 원이 안 되고 연간 300만 원이 안 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그건 또 뇌물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는 그 복잡한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금액에 집중을 해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법률인데, 재미있는 게 이게 공직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하고 사립학교, 그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하고 사립학교도 들어가서 지금 헌법소원 중이죠.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인데 왜 우리까지 이런 그 법의 테두리로 옥을 죄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요. 저 언론사는요? 언론사만이에요? 아니면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언론사의 그 대표자와 그 임직원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기자분들도 우리 국민TV의 네. 기자분들도 전부 해당이 돼요. 주로 이제 그 언론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사를 좀 빼달라 하고 돈을 받거나 기사를 좀 넣어달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경우를 지금 규율하려고 사실은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부정청탁 행위를 유형화했거든요. 뭐 인허가 절차, 행정처분 절차, 인사 절차, 뭐 병역 관련 절차, 학교 성적 처리 절차, 뭐 이렇게 쭉 수사 절차 쭉 유형화했는데 여기에 언론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네. 그냥 포괄적으로 뭐 법령에 따라 뭐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지금 이런 논란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청탁이 15개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사가 암암리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금품을 제공받고 기사를 내리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다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대가성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여지고, 저는 근데 지금 부정청탁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게 이 연자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 돈을 받게 돼도 그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연자죄이면서 동시에 어쩌면은 처벌을 배우자가 받는 걸 내가 받는 것이죠. 처벌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연좌되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배우자가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사실 현실에는 많아요. 공직자는 직접 돈을 못 받고 그 부인을 통해서 받거나 또 부인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걷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를 규율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아까 금액 이상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공직자인데 제 남편이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네. 제가 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요? 그럼 처벌 안 받습니다. 처벌 아무도 안 받아요. 아, 이 그래요? 경우에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직자의 네.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법률로는 무슨 대가성이 또 인정이 되면은 네. 처벌 조항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여기에는 걸리지 않지만 이 법에는 걸리지 않고. 그런데 아까 연좌제와 관련해서는 네. 신고할 의무는 그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그 남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거기 때문에 연좌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네. 때 그냥 끌려가서 이제 그 같이 처벌받는 게 연좌제지 네. 이처럼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어떻게 연좌제로 보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정작 이제 핵심적인 이 부분 비판은 이런 거죠. 양심의 자유에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부인을 신고하면 사실은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인이 혹시 대가성 있는 물품을 받았다면 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 법을 지키려면 가정을 깨야 돼요. 네. 근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고 뭐 이런 약간 딜레마 상황이 있는 거죠. 신고를 하자니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네. 같고. 근데 일반적인 뭐 개인적인 범죄, 절도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무원의 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집안 단속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도 가정이 있는 거나 뭐 국민 전체의 봉사자니까 그런 네. 것도 다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러다 가정이 깨지면 나라 살림은 누가 이게 하겠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 형법에서는 이제 자신의 친족이나 가족이 뭐 범죄인일 때 범죄를 은닉해서 해줄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거든요. 좀 다른 거는 요 이제 김영란 그 부정청탁방지법,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잖아요. 처벌 안 하죠. 네, 처벌을 안 하는 차원에서 가정이 깨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가족을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운용을 해보지 않아서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군가 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청탁금지법상의 네. 죄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은 뇌물죄가 된다든지 뭐 대가성 같은 것들 입증해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어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다. 그렇게까지도 그 얘기하고 반대표를 던진 적이 있죠. 근데 아까 저기 김정 변호사님 말씀이 저는 공감이 가는 게 가정을 물론 파괴하는 법인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받았으면 공직자의 와이프라던가 공직자의 남편이라던가 이 사람이 공직자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인식도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깨진 가정 아닙니까? 실제 운영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깨진 가정도 있을 수 네. 있고 이걸로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최근에 재밌는 게 이 농수산축산물 원예 가구에서 네. 이거를 여기 금품 제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금품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 여기 금품에서 농수산축산물이나 원예 제품 이런 것들은 좀 빼주라. 근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처럼 네. 느껴지지만 예전에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그 보내는 난이나 화분의 그 금액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 화훼 농가에서 네.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사이동 때 난도 보내고 화분도 보내야 되는데 그 저가를 보내면 되지 왜 고가를 보내서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뒤에 또 강령을 수정하는 그런 그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물품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가면은 모든 그 이해단체들이 우리 물품 빼주세요. 맞아.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너무 이해관계 목소리, 이익단체 목소리를 크게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뭐 김무성 지금 그 새누리당 대표가 얘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자 뭐 이런 식 얘기가 뭐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어차피 시행할 법인데 뭐 어차피 과도기준 단계는 근데 우리가 없어야겠지만 FTA에서도 희생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농업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농업의 매출에 있어서 그렇게 뇌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면 그 국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뭐 불법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막는 것 자체를 그 근거를 그런 거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상식 이제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뇌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는 일정 금원 이상의 금품에 대해서 모두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또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런 물품들을 못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농가의 그 주민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제 포함된 거에 대해서 왜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넣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들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변호사는 없어요? 예, 변호사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의료기관은 왜 안 들어가고? 예, 그렇죠. 의료기관 왜 안 들어가고? 금융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왜 안 상담기업 다 들어가고? 넣어야죠. 그렇네요. 근데 솔직히 부패가 있는 곳은 제가 다 넣어라는 변호사이긴 건데. 하지만 아까 전화변론 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청탁의 고리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변호사도 사실은 또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긴 하지만 그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 비판에 대해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실제로는 들더라고요. 검사, 판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받으면 다 신고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굳이 변호사가 안 들어가도. 그래도 근데 불공평하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요. 네. 이 법을 결국에 나중에 집행할 사람 검사인데 자기가 받아갔다는 것을 동료 검사가 받았는데 신고 안 했으면 동료 검사가 수사해야 될 텐데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가 청탁하는 것도 여기 법에 따르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 말씀 하셨을 때도 이게 검사나 그러니까 고위 법관이나 검찰이 문제됐을 때 수사하는 거를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특별검사라고 해가지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좀 더 공정할 수가 있는데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김영란법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또 따로 다룰 수 있는 검찰과 독립된 그런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 국회에서 본안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1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도록 됐다 해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선되면 다 다시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것도. 근데 왜 이렇게 그 기한을 이렇게 길게 잡은 거예요? 아무래도 법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고 어떤 대통령령 같은 것도 제정을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사실은 우리 사회로 치면 굉장히 혁명적인 입법이에요. 만약 이 법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일소될 수 있어요. 정말. 이 법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그런 희망은 가진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과잉입법, 이 개인적인 영역을 국가의 어떤 공적인 영역이 이렇게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나 개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탈법이나 불법들을 이렇게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고 검찰이 이걸로 국회의원들을 그냥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조사하다가 무혐의 이렇게 해도 그 국회의원은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좋은 건데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1년 6개월 뒤에 가봐야.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체도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아까 이제 김대식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농수산 단체가 이건 빼달라 얘기를 하고 언론사에는 우리는 왜 들어가냐 변호사랑 의사들은 왜 빠지냐 이렇게 지금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빼달라 저기 넣어달라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조항들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갈 사안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난항이 예상이 돼요.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도 반대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찬성. 거의 대부분 찬성했죠. 왜냐하면
이걸 반대하는 순간 이제 재선이 위태롭기 때문에 저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등 떠밀려서 네. 정상한 할 수 근데 없이. 저는 이제 뭐 저기 사립학교를 대리해서 이 헌법소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부정부패 지수가 높다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협약들이 많아요. 부패 방지 협약도 있고 뭐 그 심지어 영국의 그 뇌물법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하는 그 기업들 전부에 대해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외국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을 때 그 해외 지사가 뇌물을 받으면 그 영국에 있는 그 기업체를 처벌하기도 하는 등으로 굉장히 그 뇌물에 대한 타이트하네요. 인식이 강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탠다드를 좀 따라갈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뭐 두서없이 선물과 뇌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에서 알아봤는데 저는 좀 무엇보다 시행되지 않은 우선 부정청탁 방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당한 그런 거 아니고 우선은 긍정적인 취지로 그리고 강력하게 뇌물 없애보자라는 뭐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상황에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이 과도기전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이 법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뇌물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보면서 뭐 오늘의 방송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패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에 광범위하게 그런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 부패가 만연돼 있다면 나라나 나나 그걸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제정된 이 부정청탁법이 좀 국민들이 서로 자기 이해관계를 양보를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물이 없는 사회는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역시 저는 정반은 그렇게 헐크.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뭐 뇌물을 주자 이런 얘기는 네.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너무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그런 입법은 사실 그 국민을 어린아이로 보는 그런 뭐랄까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규율을 해서 이렇게 그 바꿔줄게.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점점 그 자정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어떤 후원자로서의 그 국가 그런 그 입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네.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로벤져스 뇌물 대 선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분이 잘 풀어주셔서 저는 이해 잘 됐거든요. 제가 이제 소시민 역할이니까. 네,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저희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지가 혹시 로벤져스라고 쳐보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여쭤봐 주시면 저희 변호사님들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벤져스 5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